백낙청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창대 인문교양출판부의 정소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새롭게 백낙청 TV 3주년을 맞아서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공부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의 포맷으로는 초대석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공부길입니다. 백낙청 선생님과 인권학자이자 성공회대 명예교수이신 조효재 선생님 모셨고요. 양자를 겸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제가 시청자들께 인사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지금 설명하셨듯이 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서 창비의 정소영 부장이 진행을 맡아주셔서 인사도 하셨고요. 오늘 모신 분 조효재 교수님은 당신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시겠지만 인권사회학 연구를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환경 생태학 문제로 또 많은 연구를 하시고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라는 책이 3년 전에 나왔나? 네, 2022년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신간을 거의 다 탈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이제 미리 좀 보여주셔서 약간 열심히 하려고 읽었습니다만은 아직 책은 안 나왔습니다. 조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뵙고 2008년에 장작과 비평 봄호에서 이렇게 같이 지면 대담하고 이번에 17년 만에 이렇게 뭐 그중에 뵙기는 했지만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그것도 또 포맷을 이렇게 대담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2008년 봄호에 나오고 나서 가을부터 제가 어떤 계기로 기후 생태 위기와 인권을 연결시켜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참 큰 변화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만 해도 그냥 지면 대담이었는데 이렇게 뉴미디어 시대의 유튜브를 통해서 17년 전에는 백낙청 TV는커녕 백낙청 라디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유튜브로 뵙게 되는 게 굉장히 참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가 빠르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고, 또 17년이나 시간을 줬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이제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대담을 잘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네. 7년 만에 대담을 하시게 된 그 감상을 주로 말씀하셨고, 자기소개는 거의 생략을 하셨는데 성공회대 교수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언제 제가 은퇴하셨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예. 그러니까 지금 성공회대 명예 교수이시고 예. 저서에 대해서는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그리고 신간 그 두 권만 언급했습니다만 그 밖에도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인권사회학,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마이너로 이렇게 뭐 글로벌 사회학 이런 것도 조금 가르치고 했었는데 기후 생태 위기를 합쳐서 이렇게 넓혔다는 것은 제 스스로도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전혀 예상 못했던 예, 변화입니다. 이제 근황 말씀하시고 계셔가지고 백낙천 선생님은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는 신간을 곧 출간하실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조효재 선생님도 최근에 다시 신간 탈고를 하셔서 올해 안에 하반기에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이제 대담을 하게 된 게 시기적으로도 좀 맞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하고 좀 그 두 책 다 우리 정 부장이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나옵니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 출발점으로 삼은 책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효재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태와 기후에 관해서 본격적인 저술을 하시기 시작한 지가 좀 되셨고요. 타사에서 나왔지만 탄소사회의 종말이라는 책을 2020년도에 내셨고,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는 그런 계열의 책으로는 두 번째 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2년 그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출간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읽은 감상이 좀 더 그래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그런 상상이 좀 필요하구나 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다들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그때 당시에 에코사이드라는 말을 좀 처음으로 알게 됐었거든요. 이게 그 제노사이드 할 때 사이드를 붙여서 이제 만든 말이잖아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선생님 설명 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코사이드라고 하는 말 자체를 만든 분은 아서 겔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생명윤리학자 분이세요. 이분이 이 말을 만드시게 된 그 계기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집이라고 하는 생태 이런 뜻하고 사이드 라틴 말로 이렇게 죽인다, 파괴한다 이런 뜻을 갖다 합쳐서 1970년에 만드신 용어입니다. 근데 이 에코사이드라고 하는 말을 만들게 된 계기는 베트남전 때 61년부터 71년 사이에 그 미군이 그 렌치 핸드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통해서 베트남 그 전역에 제초제를 뿌린 거죠. 제초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풀 뽑는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엽제 한 2천만 갤런을 뿌렸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드럼통으로 한 37만 개 분량의 고엽제를 뿌렸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다이옥신이 섞인 고엽제 가장 인간이 만든 강력한 독극물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는데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이 독극물이 담긴 드럼통 옆에다가 이렇게 오렌지색 띠를 갖다가 둘러놨습니다. 완장처럼.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별명을 붙인 거죠. 미군이 이걸 뿌렸던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적군인 베트콩에 숲속에 은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잎을 말려야지만 이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적군과 또는 적군에 동조하는 민간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지도록 농작물을 갖다가 말려 죽이자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목적은 당연히 달성을 했죠. 사실은 완전히 자연이 파괴되고 근데 그와 동시에 바로 이 약을 맞았던 사람들이 몇 달 내로 죽은 사람들도 수십만이 되고 또 각종 후유증이라든지 또 이게 2대, 3대, 4대까지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현상.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제가 이제 베트남의 적십자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그 후손들 영향까지 치면 수백만 명이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죽거나 기형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숲이 없어지고 또 농토가 초토화가 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로 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280만 명 정도 되던 도시 인구가 이 71년에 이 렌치핸드 작전이 끝날 때쯤 되면 800만으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도시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해서 이런 현상을 갖다가 겔턴이 이제 에코사이드로 하고 명명을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도 보면요. 뿌렸던 사람들, 미군도 에이전트 오렌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미국 국방부 사이트 들어가면 그 당시에 에이전트 오렌지 때문에 후유증 겪고 있는 미군들이 지금도 신청을 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도 고엽제가 뿌려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고엽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던 지역이 베트남과 이 한국의 비무장지대다. 그래서 이 에코사이드 논쟁의 국제적 뿌리가 한국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걸 갖다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1972년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금지시키자. 그 당시에 스웨덴의 올라 팔메라고 하는 이분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국가에 의한 전쟁 때의 환경 파괴를 이야기하다가 이 개념이 점점 커지면서 평시에 전쟁이 아닌 평시에 기업이나 국가가 대규모로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회복 불능의 환경 파괴하는 걸 갖다가 에코사이드로 부르자 해서 이 개념이 넓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걸 갖다가 전문으로 캠페인을 하는 단체까지 생겼습니다. 스탑 에코사이드라고 하는 단체까지 생겼고 이 단체에서 하는 주요 캠페인이 이 에코사이드 문제를 국제형법의 핵심적인 국제범죄로 넣자 이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게 에코사이드 개념은 국제환경 레짐의 일부가 아니고 국제형사법, 국제형법의 일부로 넣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아시다시피 4대 국제 핵심 범죄라고 하는 것이 제노사이드라든지 반인도적 범죄라든지 전쟁범죄, 침략범죄 이 4대 범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서 5대 범죄로 하자. 사람들은 흔히 놀랍니다. 아니 환경 침해를 제노사이드나 반인도적 범죄 수준으로 넣자는 이야기인가? 그게 바로 이 운동의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지금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뉴른 헤이그에 있는 이 로마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법을 갖다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고엽제 같은 이슈, 그런 이슈만 가지고 이 에코사이드가 문제되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인간계와 생태계 모두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환경 파괴, 대규모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인간 세계가 확 바뀌어서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화가 극심해진다든지 그런 것까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근에 어떤 기후 위기가 심해져서 홍수나 뭐 등등으로 재난이 심해지는 그런 것까지를 지금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에코사이드와 원래 국제형법에서 이야기하던 제노사이드 개념이 합해져서 에코사이드, 제노사이드 연계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이렇게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고, 이런 것만 연구하는 녹색 범죄학이라고 하는 학문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국제 제노사이드 연구 학회에서 이 기후 위기가 제노사이드 문제로 봐야 된다. 전형적인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를 연결시키는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이 인권 또는 대규모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제노사이드 연구 영역에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한국에서 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이 대규모 이런 식의 장기간의 에코사이드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막 하기는 힘들지만, 소규모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기업들,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팜유를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그 면적을 갖다가 다 밀어내고 여기에다가 인공적으로 야자수를 심고 조림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걸 또 한국의 정부, 특히 산림청 같은 데서 대규모로 특혜 금융을 주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132억, 대상홀딩스 95억, 포스코 인터내셔널 49억 이런 식으로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기업들이 대규모 에코사이드를 저지르는 데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혜 금융을 주고 융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요, 그 지역의 숲만 파괴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 다 씨를 말리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산속에 살던 이렇게 주민들이라든지 원주민들,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남자들은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노동자로 몰리게 되고, 여성들은 그 근처에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아이들도 강제노동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성폭력 같은 문제도 일어나고. 그래서 바로 이 환경 파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집단에 대한 말살, 문화적인 파괴까지도 연결되는 현상. 이거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쟁 때 소개 작전하는 거 하고 대기업이 이제 플랜테이션을 대규모로 크게 하는 것과 이게 결국에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좀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은 인권 담론하고 생태 담론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네. 아니, 나는 조여조의 교수가 인권 담론을 주로 하시다가 그 생태 담론으로 확장해 오신 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도 벌써 그 구체적인 사례를 쫙 얘기하시는데, 이 책에 나온 것의 몇십 분의 1에 불과하고, 또 아시는 거에 또 몇 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참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내가 조금 착잡한 감정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 많은 사례를 언제 다 알 것이며 공부할 것인가. 근데 조혜저 교수가 이걸 쫙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니까 내가 참 편하게 무지를 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마움을 한편으로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생태계 문제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유식해야지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거 참 난망하겠다 하는, 잘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는 가령 이제 생태계 담론, 에코사이드가 그게 그냥 환경 파괴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다, 인간이 저지른 범죄다. 이거는 사실은 인권 담론과 생태 담론의
행복한 결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생태 담론이 자칫하면은 인권 담론에 흡수되는 거 아닌가. 모든 것이 권리 개념으로 처리되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대전환이라고 할 만한 어떤 발상의 전환을 늘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권리 담론 속에 생태 환경 문제를 편입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책의 중요한 키워드가 인류세 문제고, 또 다음 신간에서도 이제 그걸 다시 다루시는데, 그것도 조금 그 취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이게 개념적으로 과연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죠. 생태 담론이 인권 담론에 혹시라도 이렇게 흡수된다거나 이게 환원될 우려가, 물론 이제 이 개념을 굉장히 커진다면 그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겨우 꺼내는 것도 어려운 그런 그 지경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런 그 권리 담론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극적으로 나타났던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남미의 그 북서쪽에 이렇게 있는 에콰도르가 전 세계에서도 이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로 이렇게 유명한데, 이 나라가 2008년에 헌법을 바꾸면서 헌법에다가 자연의 권리 이런 걸 넣었거든요. 이걸 넣어놨는데 이게 일종의 그냥 들어가 있었던 그냥 조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에콰도르 그 해변에 맹그로브 숲이 있는 그 해안에 양식업을 많이 한답니다. 새우 양식을 많이 하는데, 에콰도르 환경부에서 양식업자들한테 당신들이 너무 환경 파괴를 많이 하면서 양식업을 하고 있다, 이거 옮겨라 라고 했더니, 어떤 양식업자가 이건 내 재산권 침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환경부와 양식업자가 이렇게 법적으로 다툼을 하게 된 겁니다. 1심에서도 환경부가 졌고 2심에서도 환경부가 졌는데,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원래 우리가 신헌법에 있었던 자연의 권리를 갖다가 살리자, 그래서 이 생명 중심주의적으로 보려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생태계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야지만 맹그로브 숲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환경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천성산의 도롱뇽 맞습니다. 문제, 그거하고 그 결과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헌법에는 자연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소위 도롱뇽 소송에서는 졌죠.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죠. 그러나 우루과이 헌법에는 제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길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상의 모든 게 이렇게 사법화돼가지고 법정에서 다퉈야 되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 게 참 중요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인권 자체도, 인권이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너무 권리 위주로 자꾸 정의하는 게, 이게 말하자면 근대 체제의 소산 아닙니까? 근대 담론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하시기로 하죠. 네. 자연, 생태까지도 포함하는 식으로 넓히는 것 자체도 일종의 근대의 어떤 적응과 극복의 어떤 그 연결 지점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말은 자연의 권리라고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비인간 존재들한테도 법인격을 주자 이거거든요. 그 리걸 퍼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자. 근데 사실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게 뭐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학교, 대학도 그렇고, 또 사실은 제가 보니까 큰 선박, 배 같은 경우에도까지도 법인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 권리 담론에서 보면, 그렇다면 비인간 존재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얘네들이 법적 대항력을 가지는 어떤 주체로 만들어주면 최소한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파괴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인간이 자연의 권리를 준다고 하는 것도
인간이 그 자연을 파괴하는 다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오해하시는 게 자연의 권리 주면 그러면 모든 인권의 모든 종류를 함께 인정해 준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한테 투표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각자의 종적인 생존에 적합한 권리,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자기가 가장 최적의 좋은 서식지에서 살 수 있다거나 또는 진화 과정에서 각 종이 태어난 자기의 존재론적인 어떤 그 번성을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조건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한 그런 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 이해하겠는데요. 나는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하고 그걸 자연에게 권리를 주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가령 불교는 옛날부터 모든 중생을 귀한 것으로 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인간 중심적인 면이 있는 게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은 함부로 살생을 해서도 안 되고 자연을 지켜줄 의무가 그 수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승한 존재로서 또는 최량한 존재로서 그런 의무를 지는 거다 하고 가르쳐갔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준 거지만 그거를 근대의 그 법학적 개념으로 무슨 법인격을 부여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인간 중심주의를 진짜 탈피하는 거냐. 지금 모든 동물이나 뭐 자연에 똑같은 권리를 주는 건 아니다 그랬지만 그럼 무슨 권리를 어느 강이나 산 또는 어느 동물에게 주느냐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하는 거고 그게 얼마나 침해되느냐 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인간이고 원래 권리 개념이라는 거는 인간의 천부의 권한이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인간이 자기 권리의식을 가지고 싸워서 쟁취할 때 권리가 진짜 확보되는 거고 그걸 이제 주체화라 그러잖아요. 주체화.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그런데 그런 것이 불가능한 생물이나 동물이나 동식물 또는 산하에 인간이 줘놓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간적 기술주의가 강화되는 면은 없나요? 그런 면이 논리적으로 있습니다. 생태라든지 또는 생물 보호 이런 측면에서도 이 권리 담론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이걸 어쨌든 지금은 필요하니까 넣자라고 하는 입장하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결국은 이 인간 논리가 이 전체적인 걸 갖다 더 강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확장되기 쉽다라고 하는 이 두 논리가 치열하게 지금 논쟁 중인데 일단 이 문제는 겨우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적응과 극복의 이중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근대라는 세상이 법률의 세상이고 사법의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는 건 좋은데 어느 선인가는 이거는 당장의 일종의 응급조치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권리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 발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강도 법인이 되고 산도 법인이 되고 망그로 숲도 법인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그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발상의 전환을 생각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자연의 권리는 강의 권리라는 것도 그래요. 강에게 뭐 투표권을 주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강의 권리라는 거는 강의 입장에서 보면은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사람 떠내려서 죽이는 것도 자연이에요. 예, 그 강의 권리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자칫하면 이제 깐죽거리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철학자들의 담론이라는 게 굉장히 깐죽거리는 면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보통 사람 잘 안 따지는 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따지고 권리가 아닌 개념으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찾아 더 얘기해 보죠. 네. 어쨌든 한 가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주로 인간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치적 도덕적 문제를 다루던 권리 담론이
이 생물 물리적인 영역인 지구 시스템과의 만나는 그 교차점, 그러니까 인간 사회와 자연 환경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생각도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권리 담론이 어떻게든 지금 급하니까 이 문제를 갖다 조금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급한 어떤 그 문제 해결식 그 방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인 측면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근대라는 세계가 권리 담론 중심으로 돌아가고 사법적 판단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니까 우선 일종의 응급조치로 그런 걸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자기만의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유정무정의 만물이 다 소중하다 하는 그런 개념을 받아들여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리가 없는 존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하고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일부에서는 그 청지기 정신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인간이 이 지상의 모든 존재들에 대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우월한 존재고 이렇게 이 사건을 만든 총책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 우리가 책임지고 의무로서 이렇게 보살펴 주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강력한 한쪽 담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법적인 사법화랄까 근대의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그 사법화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저도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새 책에서도 이 권리 담론을 법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실제로 이 법을 추진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식의 실질적 효과만 다룰 게 아니고 그건 사실 일부다. 에코사이드를 갖다 국제형법에 그럼 집어넣으면 이게 다 해결될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노사이드는 수십 년째 지금 국제형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제노사이드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표출적 기능으로 봐야 된다. 이 표출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사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노리는 효과는 상징적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에코사이드를 범죄라고 이렇게 지목했을 때 이것이 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이게 범죄라고 하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것이네? 우리가 이 자연 파괴를 갖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효과를 갖다가 굉장히 낼 수 있다고 봐요.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지정한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는 살인을 범죄, 호미사이드라고 그러죠. 살인을 범죄로 형법에 올렸다고 해서 살인 범죄가 근절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올려놓고 처벌할 건 할 땐 처벌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에코사이드를 형법상의 문제로 올려놓은 건 참 잘하신 일이다. 근데 이제 매사를 그런 식으로 권리와 처벌 그래가지고는 근데 적응은 될지 모르지만 극복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예. 저는 인권 권리 쪽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지만 사실은 저는 사법적인 제도화에 상당히 주저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인권학자로서는 굉장히 소수에 속하는데요. 제 입장이.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텀블러 사용, 이렇게 다회용품 사용하는 데서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텀블러 사용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실제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큰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연막이다.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텀블러가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지 몰라도 이 텀블러 사용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고 다녔던 노란 리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요. 나는 이 텀블러를 사용할 정도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지향점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사회적 천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표출적 기능으로서의 텀블러 사용은 엄청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권리 담론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기회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게 남을 계몽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표출적 기능도 물론 있지만은 거기엔 또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어요. 저만 잘난 척한다. 지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 생각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맞냐 틀리냐는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들고 다니느냐, 텀블러를. 이 사실은 이게 환경 문제 전체하고 생태계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불교에서 이제 사막 공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그 사막에 따른 3대력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큰. 하나가 정신 수양이고, 하나가 이제 사리 연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작업 취사, 실천적인 선택 같은 거죠. 그런데 나는 텀블러 사용의 더 큰 의미는 표출적 효과보다도 자기 마음 공부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불교 연구가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이게 서로 성과가 없고 지구의 멸망을 방지하는 데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나 할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 마음 공부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그게 말하자면 수양력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표출적인 효과도 있고 뭐도 있다 하지만은 그거 다 합쳐봤자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그거를 솔직하게 깨닫고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이제 사리 연구력이죠. 알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나는 이거밖에 못하니까 할 수 없지. 그렇게 물러설 수도 있지만은 요 텀블러 대신에 내가 이게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버리고 다른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것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령 석탄 발전소 하나가 줄어들면은 텀블러를 뭐 수십만 명이 갖고 다니는 것보다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내가 없앨 수 있느냐. 그거는 내 힘에 못 미치니까 뭐 그런 걸 주장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첫째는 자기 마음 공부를 위해서 소비 패턴을 바꾸는 일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하고, 둘째로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나는 것이며 이거보다 효과가 더 많은 작업은 어떤 것이 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연구력. 그런 다음에는 그 중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알아서 실행에 들어가는 것. 이걸 이제 다 하는 게 삼대력을 갖췄다 하고 사막 병진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권리 개념은 별로 안 들어가요. 우선은 이 세상에서는 권리인이 범죄 개념을 명확히 해가지고 처벌할 거 처벌하는 것이 도움은 되지만은 더 이런 근본적인 전환을 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였어요. 백낙 선생님하고 조율재 선생님하고 아까 말씀 나누셨듯이 그 2008년도에 대담을 하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그 대담의 제목은 87년 체질 극복과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제목이었고, 지금 현재 백낙정 회화록 6권에 실려 있는 대담인데요. 최초의 창작과 비평 잡지에서 이루어진 이 대담을 하셨었던 때는 조율재 선생님께서는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지 않았던 시절이셨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백낙 선생님께서는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할 변혁적 중도주의를 주창할 때다라고 해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는 제목의 책도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담론에 대해서 이제야말로 빛의 혁명 응원단 등 해서 호응하는 대중의 반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17년 전의 대담 주제가 지금에 이르러서 사회적으로 좀 현실화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소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2008년 봄호에서 선생님과 뵙고 이렇게 지면 대담 나누고 나서 그 해 가을에 제가 어떤 유엔에서 나왔던 글을 읽고 이렇게 기후 생태 위기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시점이 아주 절묘하죠. 대담 끝나고 바로 제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넓히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일단 말 나온 김에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한 말씀 조금 드릴까요? 제가 아니면 내가 좀 먼저 말씀하시고. 얘기할게요. 여기 이제 2008년 봄 오면은 이명박이 당선되고 네. 취임하기 전이에요. 네. 이명박 정권이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이지만은 민주정권이 연정되는데 실패한 게 분명해진 시점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계기가 있어서 생태 문제, 환경 문제에다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셨는데, 내 경우에는 사실은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제출한 건 2006년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에 대선 기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또 했는데, MB 시대에 돌입하면서 일단 좌절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여기도 뭐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2008년이니까 5년 후에 다시 새 정권이 들어설 때인데, 그때는 MB가 하는 걸로 봐서 도저히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예. 내가 이게 헛된 꿈을 많이 꿨어요, 그동안에. 그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까지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2년 선거에서 총선에도 지고 대선에도 지고 하고 박근혜가 당선됐으니까 물고 나갔던 건데,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은 2013년 체제에 대한 꿈이 여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조 교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87년 체제라는 큰 변화를 이룩하고, 그런 건 사실 일생에 한 번 겪기가 어려운 큰 변화였는데,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 다시 정권 교체를 하면은 우리는 한 생에 큰 변화를 두 번이나 겪는 아주 참 드문 행운아가 될 거라, 그런 얘기 했는데, 2013년에는 그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한참 헤매다가 2016년, 17년에 촛불 대항쟁이라면서 박근혜를 퇴치했잖아요. 뭐 그것도 참 사람이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좀 굉장한 사건이었는데, 그 촛불 혁명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못 내가지고 뭐 느닷없이 윤석열 같은 인간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국민이 위대한 게 그게 굴하지 않고 해서 3년을 온전히 못 채운 상태에서 쫓아내버렸거든요. 조 선생이나 나나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부터 잘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그때 이제 변혁적 중도론을 얘기하면서 조 교수가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손학규 같은 사람이 말하자면 리버럴 중도이고, 더 이제 급진적인 사람들도 있고, 근데 변혁적 중도는 그 중간을 삼각항해라는 표현 써가지고 항해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일면 되게 수긍하면서도 나는 이제 그런 스펙트럼 속에 놓는 것 자체가 진보냐 보수냐 하는 낡은 프레임에 걸려들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개인적으로는 그때 손학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의 중도가 변혁적 중도가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대선에서는 그야말로 극우에 가까운 그런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손학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대혁명의 시기가 오면은 그 혁명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이상해져. 그런 현상이라고 봤는데, 이제 그건 그렇지만은, 그때 내가 한 얘기가, 그때 이제 조 선생은 진보 좌파 중도 리버럴 그 사이에 변혁적 중도를 놓으셨는데, 그 우파라는 사람들을 그때 언급을 안 하셨어요. 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하셨는지. 내가 그때 답하기를, 우리 사회 우파라는 사람들 중에는 보통 우파가 아니라 그냥 극우파가 많고, 나머지들도 통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비전이 없거든요. 북이 멸망하면 접수하면 된다든가, 당장 흡수 통일은 안 되지만 좀 더 기다렸다가 흡수 통일을 한다든가 하는 막연한 기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건 좌파라고 인식하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의 현존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왼쪽에 속하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우파냐 좌파냐 따지기 시작하면 또 낡은 프레임으로 돌아가고 말죠. 이렇게 되는데, 변혁적 중도가 그 중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문제도 있고, 그걸 잘 항해하는 항해술의 문제도 있지만은, 기존의 그 스펙트럼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고를 하자는 지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듭된 좌절을 겪다가 그때부터 이명박 처음 들어온 해에 우리가 야 이걸 한 번 더 무너뜨리면은 우리 참 일생에 이런 변화를 두 번씩이나 겪는 87년에 겪은 걸 또 그런 거 참 드문 세대가 되겠다고 했는데 좌절을 그 후에도 더 겪고 하다가 드디어 2025년 처제를 만들 그런 기회를 받았으니까 정말 우리는 그 점에서는 복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작년 말에 신년 칼럼 쓰면서 그때는 윤석열이 아직도 저 관저에서 버티고 있을 때예요, 최부단은. 그러니까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그리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때가 왔으면은 이제는 그 변혁적 중도가 정말 뭔지를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실천을 해야겠는데 그 교재가 하나 있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옛날에부터 변혁적 중도에 관해서 써온 글들 중요한 거 몇 개 뽑고 또 다른 그 후에 쓴 글들도 집어넣고 최근에 대담도 넣고 새로운 챕터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때가 왔는데 이때를 놓치면 이제 나는 참 불행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뭐 더 젊은 사람들이야 또 기회를 보고 또 나가겠지만은 대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감회가 아주 떠오르는군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고 저는 이걸 갖다 확장시켜서 드디어 그 백낙청 선생님의 때가 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칫 이게 희화화가 되니까. 아니 전혀. 아니 조선의 의도와는 달리 세상 사람들이 이제 웃는 사람도 많이 생길 테니까 그거는 피하는 게 낫죠. 혹시나 그 변혁적 중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만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그 변혁적 중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지금 제가 관심 기울이는 어떤 그 문명 전환이라든지 기후 생태 위기의 극복이라고 하는 여기에까지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갖다 좀 키워보는 거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분단체제 극복을 위해서 실천 담론으로 나온 것이고 또 분단체제라고 하는 것이 세계체제의 일부로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는 이 변혁적 중도론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어떤 실천 담론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잠재력이 굉장히 큰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번 새 책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해놨던 것인데요. 이 사회 시스템 패러다임에 속한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전통적인 이른바 근대에 속한 뭐 인권, 정의, 평화, 뭐 여성, 뭐 불평등 이런 문제에 속한 분들하고 지구 시스템 패러다임에 속한 생태, 뭐 전환, 또 생물 다양성, 또 환경 이런 분들이 저는 이 변혁적 중도로서 교차적 침투를 함으로써 이 전환 과정에서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겠다. 단순히 구 어떤 패러다임이 신 패러다임에 의해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행 과정에서는 이 두 패러다임의 교차적 침투가 필요하고 이때 변혁적 중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론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학문적으로도 문명 전환에 필요한 학문이 요즘 뭐 간학문적이다, 다학문적이다 말을 쓰지만 저는 초학문적이라고 하는 트랜스하는 이 초학문적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지식 자체를 여러 분야의 지식 자체를 통합하려고 하고 또 학문뿐만이 아니라 비학문적인 지혜까지도 넣어서 함께 현 사태를 보려고 하는 초학문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게 저는 변혁적 중도론에서 이 학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문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사회적 물질 대사나 물질적인 신진 대사나 뭐 기후 위기 극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걸 그런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 사회 지구 시스템의 총체적 변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사람들의 영성적 전환이라든지 존재론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라든지 삶과 생명에 대한 가치론을 갖다가 바꾸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합해서 변혁적 중도라고 하는 이론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격려가 되긴 하는데 원래 변혁적 중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제출됐고 어떻게 적용되어 왔고
하는 그 현실적 여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장을 할 때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확장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걸 면밀히 따져야지 멋있는 구호 하나 나온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이제 변혁적 중도 노선을 처음 중도주의라고 그때 불렀는데 처음 나올 때는 분단체제 극복을 실천하는 남한 내에서의 실천 노선, 정치 노선으로서 변혁적 중도주의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 후에 시간적으로 좀 확대가 된 게요. 일제시대 같으면, 일제강점기 같으면은 분단은 없었잖아요. 식민지지만. 그래서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 노선으로 한정하면은 이게 안 맞는데,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도 식민지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중도 세력을 규합할 필요는 있었다고 봐요. 안 됐죠, 물론. 실패했지만은 또 식민지 상황에서 그게 성공하기가 거의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분들이 있잖아요. 도산 난창호라든가 몽양 여운형 선생, 그런 분, 조소왕 선생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종교사상의 전통에서 보면은 최재우 선생, 해월 선생, 또 의암 손병희 같은 분은 수은과 해월의 개벽 사상을 근대 사상하고 접목시키려고, 개혁 사상하고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의암 손병희처럼 이렇게 표면에 나서서 독립운동은 안 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사상적으로 더 원만하게 결합시킨 분이 나는 이제 원불교의 소태산 박중빈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에 또 강증상 같은 분. 그래서 그 사상적인 흐름은 멀리 가면은 순사적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 확대하는 게 조 선생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건데, 이게 꼭 조선반도, 한반도에만 국한할 문제겠냐. 지금 이 세계 체제가 변혁을 해야지 마땅한 체제인데, 그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서 변혁적 중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인데요. 조효재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 방면을 더 연마하셔가지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요, 멋있는 구호나 개념을 제출하면은 뭔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자기가 사는 현실에 발 딛고 서가지고 우선 자기 사는 사회, 자기 나라의 실정을 면밀하게 알아서 거기에 맞는 실천을 하고, 세계를 넓히려고 그러면 이 세계라는 게 얼마나 넓고 복잡하고 다양한가 하는 걸 알아서 함부로 어떤 한 가지 처방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그러나 그래도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하나씩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백 선생님의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그 내용하고 신무의 범죄 에코사이드에 관한 내용하고 좀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나라 만들기 내용 안에 이제 녹색 담론, 탈성장론을 다루신 그 대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안에는 4장, 5장, 13장에 각각 그 녹색 담론과 기후위기, 그리고 변혁적 중도, 근대 이중과제론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4, 5장 내용은 특히나 한국 생태주의 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녹색병론 발행인이셨죠. 이 김종철 선생님하고 백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그 논쟁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조효재 선생님도 이제 생태위기 관련해서 연구하시면서 4장의 주요 논점, 그러니까 김종철 선생님 논점하고 백나천 선생님하고 나누신 그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그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김종철 선생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작은 인연부터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고 또 글도 많이 읽었지만 사실은 깊은 어떤 그 교류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2019년 가을에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2019년 11일,
호에 녹평에다가 기후위기와 인권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써달라라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제가 상당히 놀랐죠. 녹색평론과 뭐 큰 인연도 없었고 또 저의 생각의 결이 김종필 선생님과 맞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는데 어쨌든 그 글을 썼고 사실은 그 원고를 쓰던 기간이 제가 첫 번째 책 탄소사회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쓸까라고 준비 중이었던 시점에 이 작은 글이 먼저 청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이 실렸고 녹평에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는 지금까지도 김종필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런 그 글을 갖다 저한테 청탁을 해주셨을까? 제가 이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입구에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해주셨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장 안에는 이제 김종철 선생님이 뭐 소농주의가 좀 답이다라든지 성장에는 조금 더 반대하는 내용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것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백낙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성장 같은 개념을 내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적당한 성장이라는 그 개념에 관해서는 독자들한테, 뭐 시청자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예. 나도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김종철 선생하고 나하고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이걸 표현하셨는데 논쟁이 없었어요. 우리가 김종철 선생한테 창비해서 먼저 청탁을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제출한 근대 이중과제론이라든가 또 이제 국내 문제 이런 데 대한 글을 하나 써달라고 우리가 먼저 청탁을 해서 김종철 선생이 그걸 쓰면서 여러 가지 신랄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 호에 답변을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김종철 선생의 재반발은 없었으니까 이건 논쟁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얻어맞고 변명을 한 데서 그쳤어요. 그런데 그 글에 덧글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논쟁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내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의 5장인 김종철이 작고한 후에 쓴 글인데 추모글이죠. 추모문이긴 한데 우리 그 개인적인 관계를 회고하고 참 내 나름의 상당히 깊은 애정을 표시하면서 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견해 차이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는 그런 글을 실었는데 하여간 논쟁은 없었어요. 저는 그 추모글에서 재반전이 없었다라는 점. 인상적이었던 게 내가 옛날에 가르칠 때 인문대에서 가르칠 때 학생 중에서 내가 살짝 그 중간에 조크라든지 유머를 섞어서 이야기했을 때 웃는 학생이 유일했다. 이 말씀 주셨고 또 하나는 먼저 이렇게 타계하고 나서 금생에서의 인연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는 이게 참 이렇게 아쉽다라고 말씀 주신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남습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적당한 성장하고는 달라요. 너무 많이 성장하면 곤란하니까 적당히 성장하면서 그래 나가자는 적당한 성장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그걸 옵티멀 그로스를 해가지고 되게 적정 성장이라고 번역을 할 겁니다. 그거는 한 국가가 가진 잠재 성장 능력 정도로 성장하는 걸 최적화된 성장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조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인정을 해주셨듯이 나의 적당한 성장론에는 성장에 초점을 둔 그게 아니에요. 이 성장주의에 물들어서 참 망해가고 있는 인류 사회에 하고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나부터 우선 먹고 살고 또 우리나라도 좀 먹고 살면서 싸워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 정책이 되긴 참 어렵습니다. 운동 노선이죠. 길게 보면 탈성장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적당히 성장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냐. 개인적인 비유를 들면은 이러면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을 나는 깨워써야겠다. 난 절대로 이걸 용인을 못하겠다. 하지만은
그 사람도 그런 싸움을 싸우려면 취직을 해서 돈도 벌고 해야 되잖아요. 일종의 운동 개념으로 적당한 성장을 이야기했던 거죠. 저는 사실 김종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자본주의 근대 문명의 직선적인 진보 메커니즘 너무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또 생태운동과 민주주의 결합하시려고 했던 노력, 그다음에 성장 논리와 분리해서 비근대적 방식으로 방향 전환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자본주의가 이제는 종언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제가 굉장히 수긍을 하고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책에도 조금 언급을 해놨는데요. 이 비유는, 저도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 비유는 제가 만든 일종의 저의 브랜드입니다. 뭔가 하면 이 문명이 전환되려면은 현재의 그 자본주의 문명, 이것을 어떻게든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요게 저물면서 신문명이 부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저는 연착륙의 정치 과정이 필요하다. 이행 과정에서는 정의로운 연착륙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이번 책에서 좀 강조를 해놨거든요. 제가 헬리콥터의 착륙의 비유를 해봤습니다. 헬기가 착륙을 하려면요, 그냥 중력에 의해서 그냥 하강한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동시에 반대 힘을 작동을 시켜서 부양력을 같이 작동시켜서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살짝 땅에 도착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행 과정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부양력과 추락하려고 하는 중력에 이걸 갖다가 최대한 균형을 맞추는 이 지점에서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적당한 성장 또는 방어적 성격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활용 가치가 있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을 김종철 선생님이 깊게 탐구를 못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종철 선생이 다른 녹색주의자, 뭐 다른 많은 녹색주의자들하고 다른 점은 내가 하는 적당한 성장이니 이중과제론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안 했어요. 그 양반은 그 말은 근사한데 그러다가 결국은 성장주의에 투항하는 전략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근사하게 포장해가지고 이중과제다, 뭐 적응과 극복이다, 뭐 하지만은 결국엔 순응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결과를 우려한 거지. 야, 이중과제는 거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나는 김종철 선생이 좀 더 원리주의적인 녹색 론자들 가운데서 더 좀 특별했고, 나에 대해서는 더 좀 친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 대답은 당신이 그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따르는 부작용이 염려가 된다 그러면은 같이 어떻게 그런 부작용을 막을까? 헬리콥터가 이렇게 균형 맞춘다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 하는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순조롭게 달성할 건가? 이걸 같이 고민을 해야지. 당신 그게 다 결국은 수능주의에 대한 포장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 이제 그게 나의 항변이었어요. 저는 이 연착륙을 어떻게 교묘하게 예술에 가까울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하느냐가 문명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불평등도 줄여야 되고 재분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복지 확충 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서 필요한 어떤 식의 적당한 성장, 방어적인 성장 같은 것은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잘 돼야지만 전환에 나설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 정치적 역량도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이 공정하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면서 전환에 대한 정당성도 이렇게 발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잘 관리해야지만
가장 취약 집단을 우선시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돌봄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 과정을 잘 관리해야지만 완충적 시간대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없이 그냥 바로 전환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경착륙으로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 김종철 버전의 생태 문명의 본질로서 보면 경제성장 개념을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게 맞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백낙청 버전으로 본다면 생태 문명으로 가는 전환 과정 속에서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의미에서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두 분의 논쟁에서 제가 그 당시에 사회를 봤다면 조금 더 건설적이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그렇죠. 헬기 비유. 지금 헬기 비유 같은 것에 근데 대해서는 그 동의를 하시나요? 헬기 비유가 저는 굉장히 참 적절하긴 한데 따라 생각할 거는 그 헬기가 착륙하는 장소마다 다 사정이 달라요. 또 기후 그때 기후도 달라. 강풍이 부는 석에서 착륙할 때하고 또 이렇게 반반하게 다전한 착륙장이 아닌데 헬기가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지형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각자 우선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연착륙장에 어떤 현실을 당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서 거기에 맞추는 착륙 기술을 발휘해야 되고 그런데 또 하나 어려운 거는 헬리콥터 한 대가 연착륙한다고 해서 세상에 이 큰 문명사회가 연착륙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현실적인 거를 따질 필요가 있는데 불행히도 김종철하고 나하고는 이제 거기까지 못 갔죠. 사실 함께 머리에 맞대고 그런 국리를 해야 되는데 조혜저 교수가 그때 사회를 보셨으면은 더 진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회를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 세션을 해야지. 네, 그래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인 것이 이 에코사이드가 출간됐던 22년 이런 무렵에 그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타격을 주면서 전 세계가 이제 성장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공장이 막 문을 닫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럴 때에도 백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듣기로도 그때야말로 적당한 성장 같은 개념을 좀 적용해서 이 시대의 상황을 볼 만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헬기가 여러 대가 놓여야 하는 상황이고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국가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를 다 넘나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균형점을 맞추는 거는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느냐 하고 또 좀 연관이 되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뭐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떤 조건들, 연착륙 지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에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시적이고 조건부의 어떤 그 방어적인 의미에서 성장은 필요한 것 아니냐 또는 아니다. 빨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성장이나 포스트 성장으로 해서 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를 갖다 재조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격렬한 논쟁. 그 다음에 국내에서 포스트 성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노선을 국제적인 이 열국 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국제적 압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창조적으로 연착륙 과정을 절충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비타협적인 원칙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냥 격렬하게 저는 이 연착륙의 정치 과정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녹색 민주 시민이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 어떤 문제고 이걸 잘하느냐에 따라서 연착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착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문명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결정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조 교수께서 에코사이드에서도 그렇고 또 새로운 신간에서도 이런 적당한 성장론이라든가 또 거기다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 적응과 극복의 이중관이론 언급하고 또 지지해 주셔서 나는 큰 힘이 됐는데 사실은 변혁적 중도하고 그보다 훨씬 추상술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근대 이중과제론하고 사이에 나라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결고리가 분단체제론이에요. 근데 분단체제론 언급도 안 하신 건 아닌데 거기에 빠지면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기 어렵고 또 외국 석학들이 내놓은 무수한 전환 담론에서 분단체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참 훌륭한 담론들이 우리한테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특별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단체제론이라는 게 절대로 필요한 게 근대 이중과제라는 거는 참 근대 전체에 해당되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 수준이 높은 담론이기 때문에 각 지역이나 국가마다 그걸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한반도는 그냥 한국이라는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체제 속에 한국이 있고 조선이 있다 하는 여기까지 면밀히 좀 파악하지 않으면은 결국 여기 딱 맞는 변혁적 정도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네, 분단체제론 관련해서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듣고 넘어가야죠. 저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예, 저는 그 분단 체제 극복이라고 하는 어떤 선생님은 늘상 이렇게 중간 매개항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기 쉬운 사람들은 분단 체제 하면 그냥 분단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분단 이게 이제 그러면 분단 이게 뭐 통일운동 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적 단절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외양으로는 단절 같은 모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회학에서 이야기하기 딱 좋은 개념이거든요. 그 상호 연결되어 있고 요소들이 자기의 역할을 갖다가 이 시스템 안에서 수행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갖다가 이렇게 수행하는 기능을 갖다가 요소들이 발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분단 체제 극복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 매개항이 돼서 제가 만약 이 개념을 문명 전환과 이행 과정에 이렇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 통일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 환경운동도 통일운동에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오해는 일단은 벗으시면 좋겠고 진짜 이 분단 체제 극복론이 중간 매개항이 되려면은 세계 체제 자본주의의 문제의식도 그대로 전환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분단 체제를 지속시키는 어떤 적대적 공존의 권력 관계에 대한 이런 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저항의식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보면 분단 체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주는 독특한 보수주의, 한국형 보수주의가 뭐냐. 이게 반공, 반복주의와 또 경쟁과 지배, 이게 자연 지배까지 굉장히 강화시키는 이런 식의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현상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성장도 보통 성장이 아니라 성장 지상주의. 개발도 보통 개발이 아니라 막개발을 포함한 개발 지상주의. 이게 더 나아가면 원전 지상주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강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분단 체제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분단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그 렌즈를 거치면서 환경과 문명 전환을 갖다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통합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이 포함되어 있는 효과적인 어떤 문명 전환 운동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체로 생태주의 운동이나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분단체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건 뭐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생태운동하고 지금 막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데 무슨 통일운동까지 우리 보고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철 선생에서 내가 이 중간 매개항에 빠져 있는데 그게 분단체제다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단 현실에서 우리가 출발한다고 할 때는 환경운동이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과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어떤 지수를 보면 굉장히 낮잖아요. 어떤 거 일본하고 같이 밑바닥에 있을 때도 있고 그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일본은 분단 국가가 아니지만은 일본 나름의 또 특이한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은 한국의 경우는 분단 체제가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뭐를 할까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실현하는 방법에 들어가면은 이 운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우리는 참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할 때 사실은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바로 남북 대결, 분단 여기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운동이 공해 추방 운동이라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 출발부터가 늦었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늦었지만은 그때 그냥 공해 추방하자고 그러면 그 빨갱이로 취급했거든요. 지금도 생태 전환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부딪히면 저 이상한 인간 아니냐. 윤석열이 즐겨 쓰는 말로 친북 반북 세력 아니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상황이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아직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김종철의 경우는 뭐 그이도 통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확실히 내가 보기에는 그 점이 그의 그 녹색 사상에 한국의 사상으로서의 한국 녹색 사상으로서는 중요한 결함이라고 봐서 이제 지적을 했던 건데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하면은 조 선생 책에 골치 아픈 중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영어로 메시 미들이라고 그랬나? 메시 미들. 근데 메시는 사실 그냥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너무 너저분하고 엉망진창이라서 그런 건데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중간 지대가 깔끔하게 정리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그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어디가 중간이냐 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정리하려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중간 매개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각국의 사정을 다 알아가지고 너희 나라에서는 여기가 중간 지대고 너희는 여기가 중간 지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뭐 그냥 이제 해박한 분들은 그런 작업도 해야겠죠. 적어도 한국 사는 사람은 분단 체제야말로 근대 이중과제 실현이라는 상위 개념과 남한에서의 광범위한 변혁적 중도 세력 확보라는 그 사이에 결정적인 그게 매개항인데 이게 상당히 메시하거든요.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중간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층의 중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뭐 열고는 안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중간이 그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다 제일 결정적이다 하는 거를 각자 자기 나름으로 인지하고 그걸 다른 사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메시한 작업이에요. 제가 녹색 생태 환경 제가 그쪽을 대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방어를 한다면 아마 너무 현실 속에서 첨예하게 싸우는 이 과제의 시급함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모든 활동가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녹색뿐만 아니라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나 지금 바빠서 죽겠는데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하라는 거냐 그러는데 그게 이제 통일을 무슨 중간 매개항으로 설정했으면은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여성운동하기도 바쁘고 또는 환경운동하기도 바쁜데 통일운동까지 하라고 해? 그거는 말이 돼요.
그러나 분단 체제라는 매개항은 지금도 말했듯이 이게 소위 우리가 민도가 꽤 높은 나라 아니에요. 경제력도 있고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높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이게 지표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나라에서는 왜 이게 힘드냐? 또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이게 힘들까? 할 때 우리가 전 세계적인 어떤 규범하고 일상적인 실천만 생각하지 그 중간에 분단체제라는 메시한 중간항에 있다는 거를 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인권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약간 그 하나하나 나타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도 좀 더 보면 좋겠다. 또 이 분단 체제라고 했을 때 저는 분단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시스템적인 면에 대한 그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고요. 예. 체제라고 해보니까 그냥 분단만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해석해주고 안내해주는 어떤 과정도 일종의 문화적 번역 과정 같은 것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혜자 교수는 훌륭한 연구자인 동시에 탁월한 번역자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두세 많이, 개의 번역도. 많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율 선생님은 에코사이드 4장에서 인류세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인류세라는 개념은 지질학 개념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 운동성 있는 단어들로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백 선생님 좀 약간 이견도 있으신 것 같고 좀 아니, 면밀하게 그게 봐야 된다고 아마 내가 생각하신 것 알기로는 같았어요. 지질학계에서 먼저 시작한 개념은 아니고 환경운동, 생태운동 하는 이들이 그걸 이제 지질학적으로도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죠. 그걸 인정 자체는. 그걸 지구 충서학이란 말이 있던데 그게 지구 충서학이라는 게 그렇죠. 스트래티피케이션. 지구 충서학에서 지금 현재는 거기 충적세죠. 우리가 홀로신. 기존의 지질 충서학적 분류로는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기에 들어섰다. 지구 자체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변화로 지구 충서에까지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운동 개념으로 제출된 거예요. 지질학계에서 그걸 근선비사로 부결시켰다 그러죠. 사실은 인류세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간에 굉장히 개념 차이가 심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쉽게 인류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지구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데 그렇게 되면 인류의 등장은 충적세보다 훨씬 전에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인류세가 그러면 충적세 이전부터 이후까지 하는 건데 대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또 최근에 몇백 년을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거 자본세다 이런 말도 쓰고 캐피탈로스인 저 교수님 소개하신 거 보니까 엄청 그 대안들이 많더라고요. 대안 명칭이. 지금은 그보다 몇 배나 더 늘었습니다. 네, 많죠. 그런데 나는 이제 첫째, 인류와 지구 문명에 거대한 변화가 있으면 그거 자체로 그냥 이해하고 대응하면 됐지. 왜 그걸 꼭 지질학계에 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냐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인류세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도 이런 개념 혼란이 있는데 사실은 조혜저 교수도 이번 책을 보니까 내가 말하는 건 사회 자본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이 그냥 뭐 개별 인간이 활동에 의해서 옛날처럼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사회가 나서가지고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추동하는 주된 요소는 자본이다 그래가지고 사회세라고도 하고 자본세라고도 하는데 사회 자본세가 저 교수 당신의 뜻에는 더 맞지만은 편의상 그냥 인류세란 말을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이게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오히려 인류사라는 말을 끌어넣어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건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나는 사회자본세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봐요. 인류라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류가 등장한 거는 충족세보다 훨씬 더 전의 일이고 또 그 전에 가령 신석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농경업 시작하면서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활동을 해서 환경 변화가 그렇게 엄청나게 있을 때마다 무슨 새로운 이름을 지을 건가? 예, 그럴 필요는 없고 그때 변화라 해봤자 아무리 대규모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변화에는 비교할 게 없으니까 전 사회가 나서서 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바꾸고 있고 그거는 자본주의의 위력이다. 이렇게 사회자본세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지질학적인 무슨 세 개념을 차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인류세라는 말이 더 익숙하니까 그걸 쓰겠는데 내 의미는 사회자본세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구차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헷갈리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양의 지질학자뿐 아니라 환경 운동가들도 전혀 생소한 개념이라서 채택은 안 하겠지만은 원불교의 개교표에 보면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걸로 간명하게 다 정리가 돼요. 물질 개벽 시대가 뭐 언제부터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대체로 그게 자본주의하고 직결된 시대인 거고 그게 뭐 16세기냐 17세기냐 뭐 이런 거는 학자들이 다툴 문제지만은 언젠가 너무 먼 과거 아닌 시기에 물질 개벽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대응하려면은 그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포함한 정신 개벽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실현하는 문제는 또 다르지만은. 근데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학계에는. 그게 없는 거는 그 사람들의 사정이지. 우리가 그게 없어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하나 다 소개해가면서 점점 더 머리가 복잡해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뭐 내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인류세라고 하는 그 뭐 개념이라든지 이것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은 논쟁이 벌어졌고 벌써 저는 오히려 이 개념이 준 어떤 사회적 효과라고나 할까? 이 함축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인간 사회의 시스템과 지금까지는 동떨어져 보였던 이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생물 물리적인 현상하고 인간 사회적인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동조화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인류세의 하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쓰게 이제 한 3년 정도 이번 새 책을 준비를 했는데 이 책을 쓰던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요. 재생에너지 RE100 논란이라든지 원전 탈원전 논란이라든지 폭우로 인해서 관악구에서 그 반지하에 사시던 발달장애 세모녀가 돌아가셨던 사건,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 사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사건, 홍수로 인해서 수색하다가 최상병이 사망했던 사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사회 시스템에서의 이야기와 지구 시스템에서의 이야기가 같이 있느냐. 제가 지금 열거했던 이런 사건들만으로 지난 3년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건 빼면은 또 지난 3년을 이야기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단어가 물질 개벽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지금 그런 사건들을 쭉 열거하시다 보면은 그 사건 중에는 같은 차원의 사건도 있고 층위가 다른 사건들도 있는데 쫙 열거하다 보면 이게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되고 진짜 메시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인류 사회의 변화하고 또 그전까지는 그냥 지구 환경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던 거고 이게 함께 돌아가는 세상을 제대로
종합해서 파악하자면 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행성적 위험 경계라고 하는 이 개념도 굉장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9가지 주요 지표 중에서 벌써 6가지가 초과된 상태다. 이대로 가면 정말 이 지구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의 이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함의가 어떤 그 자유의 어떤 한계라든지 또는 성장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인식이라든지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인간 사회에 천장이 씌워진 상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조효재 선생님께서 탈고해 주신 새 원고 중에서 좀 재미있는 대목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과제는 위기의 시공을 넘기 위한 15가지 질문이고요. 이 15가지 질문 중에서 질문들이 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절박하기도 하고. 질문 10번은 종말이 가까워져 희망이 없다. 사실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이제 종말론이 대두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들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제는 1.5도도 넘었고 이제는 다 파국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기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인 것 같았었거든요. 저는 일단은 지금 뭐 기후 엔드게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정말 파국을 갖다 연구하는 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항공기 참사로 사망할 가능성이 1370만 분의 1이래요. 거의 뭐 확률로 치면 낮은데 실제로 항공기 사고로 사람들이 죽거든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흔히 사람들이 놓치는 건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국가적인 공식 담론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법 2조에 보시면 기후위기란 극단적 날씨뿐만이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등등의 이런 이유로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된 상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법 체계에서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종말론적인 시사가 들어가는 표현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널리 퍼져 있는 어떤 담론이기도 하고, 젊은 분들이나 또는 이런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이 실제로 뭐 기후 우울이라든지 기후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어떤 자본주의 문명의 추세적인 하락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곧바로 추락적 파국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이행 과정을 통해서 연착륙하고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고 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두 가지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행동하면 희망이 생긴다고 봐요. 저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연대해서 행동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희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주제넘게 김수영 시인의 시도 제가 인용을 좀 해놨는데, 시라고 하는 게 머리로 쓰는 것도 아니고 심장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어떤 마음의 태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밀고 나가고 함께 힘 합쳐서 행동함으로써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후천개벽 사상하고 통하고, 후천개벽 사상뿐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온, 그야말로 인류의 스승들이 다 해온 말씀들이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때, 정신이 개벽된 삶을 살자는 거고, 그야말로 이 물질 개벽의 현실에 상응하는 정신 개벽을 하고, 그게 필요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실천하는 게 그런 능력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권리 설정이나 자연에 대해서도 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이로울 때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하는 문제가 가려지기 쉽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죠. 새 원고에서도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신 것도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좋은 삶을
서양의 가령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잘 사는 것, 에우다이다이몬 그거 하고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 같은 데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좀 기본 발상이 열심히 수도하고 공부하고 삼대력을 갖춰서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걸맞은 올바른 삶에 대한 인식이 따라오는 거고 그걸 또 더 연마해 가지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뭐 깨쳤다 그럴까? 발견한 이원적 세계의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옳은 삶이냐. 문자를 쓰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달음에서 오는 반야지의 세계에서 찾는 최선의 삶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의 지혜랄까? 살아가는 지혜를 탐구하고 열거한 그런 방식인데 그게 이제 서양의 주류를 이뤄온 거죠. 그 주류하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문제지. 뭐 윤리적인 행동이라든가 올바른 정치적 실천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대립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동아시아나 또 불교권에서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또 깨달음을 이루면은 거기서 또 새로 발견되는 옳은 삶이 눈에 띄게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냐. 그리고 그거는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현의 말씀을 듣고 깨치든가 아니면 스스로 수행을 해서 깨치든가 깨치는 그 경지에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합리적인 계산 능력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발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제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가 개벽 얘기를 끌어들였는데 국내에서는 변혁적 중도주의, 한반도 차원에서는 분단체제 극복,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는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 실현. 근데 이제 그거 생각을 점점 하다 보니까 근대 이중과제라는 개념은 표현은 아마 내가 처음 쓴 것 같지만 막스의 변주법에도 다 있는 발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리고 막스 자신이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실천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긴 한데 이게 마음 공부라는 개념은 막스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종교인들이랑 하는 걸로 해서 상당히 냉소적으로 보는데 내가 후천 개벽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거는 우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별로 없고요. 말로는 뭐 반자본주의, 포스트 자본주의 하지만은 진짜 막스가 했던 그런 철저한 탐구 정신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환경학자는 많지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훌륭한 인간이 되는 어떤 개벽, 정신 개벽의 과정이 있어야겠다 해서 점점 개벽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됐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선 자본주의 연구부터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조 교수의 이번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중간 학위 얘기할 때 제일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는 세계관이다, 가치관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막스의 사상하고는 어긋나는 겁니다. 막스는 토대는 물질적인 토대, 생산 양식이 토대고 그 생산 양식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관이 나오고 뭐 이데올로기가 나오고 정치 구조가 생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은 막스의 입장에서 보면 조희대 선생의 그 토대로는 굉장히 관념적이다. 말하자면 팔청도에서 정견만 따로 딱 떼놔가지고 정견이 있으면은 나머지 따라올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발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런 그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부터 우리가 좀 더 하면서 그다음에 막 써가지고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그 다음 단계로 설정해 놓고 그럴 때 역시 한반도에서 태어난 후천개벽 사상 같은 게 더 연구돼야 하지 않느냐.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아까 누차가 경고했듯이 우리가 무슨 근사한 단어를 하나 내놓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개벽도 마찬가지야. 후천개벽 운동. 듣기 따라서는 근사하잖아요. 근데 그 말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후천개벽 운동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물질개벽의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그게 자본주의 시대라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막스만큼 그렇게 치밀하고 대규모적인 연구를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적어도 막스라는 사람이 해놓은 그 작업은 우리가 좀 알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뭐 포스트 자본주의 이런 이제 멋있는 단어 하나 내세우고 그 문제는 해답이 됐다고 보면은 그거는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죠. 조효재 선생님 신간 원고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지구 시스템이 나빠지면 왜 극우 세력이 커지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제 현실 담론하고 연계가 되는 지점이기도 해가지고 민주주의와 기후 생태위기가 좀 접목하는 것이라고도 보여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고요. 그다음 또 새 책이기 때문에 제가 스포일러 너무 깔게 되면 이게 나중에 책에 문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힌트만 드리면 일단은 그 기후 위기를 포함한 지구 시스템의 불안정이 이 사회 시스템을 굉장히 교란하게 만든다.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이 기후 위기를 포함한 지구 시스템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주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일종의 매개 변수로서 작동하면서 이걸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실제로 난민이나 이주자의 증가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극우 세력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2015년 전후에서 뭐 그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책에서는 또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과 난민 그다음에 이 기후 문제가 간접적으로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 1970년대에 이른바 한국의 극우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70년대를 시간 고향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시간 고향. 이 태극기 극우 집단의 시간 고향이 70년대에 개발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를 원점으로 해서 이게 일종의 분단 체제에서 더 확장되고 한국의 보수주의의 성격을 갖다가 굉장히 특수한 식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그게 다 합해져서 지구 시스템의 불안정 문제가 극우 세력의 확장으로까지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부분이 힌트 하나 드리면 젊은 분들 혹시나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적인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조 교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상 굉장히 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보면은 그 담론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우리나라의 극우나 수구 세력이 상당히 독특해요. 그거를 외국의 반이민 극우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대응도 외국에서처럼 우파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갔다 그러겠지만은 다른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시민혁명으로 왔거든요. 그런 점 다른데 나는 우리가 극우, 보수, 수구 이 개념들을 조금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보수다운 보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보수를 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재명 지지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중도 세력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성공을 하고도 사실은 41%가 김문수를 찍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볼 건가.
그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수구하고 극우는 또 다릅니다. 극우라는 거는 극우적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수구 세력은 극우적인 언동을 많이 하지만은 언사를 하지만은 극우적인 신념을 꼭 가지고 그걸 위해서 뭐 싸우다가 자기가 뭐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 수구 세력은 이 분단 이후에 남한에서는 극우로 갈수록 어떤 의미에서 해먹기가 편해서 한 거지. 세상이 바뀌면 또 다른 걸 얼마든지 다른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분단 체제로 인해서 형성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그들의 지상 목표예요. 지역 대립, 지방 간에 영원함 대립 같은 게 이러면 그것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유연하고 유능한 집단이라고 봐야 되고 극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서구에서와 달리 이민 문제는 아직 그렇게 우리는 절실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우리나라 그거 특이한 게 그게 이제 분단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극우라는 게는 대개 그 나라에서 민족주의자하고 국수주의자들이에요. 독일의 극우 정당이 AfD라 그러나 Alternative for Deutschland, Germany, 독일 대한 정당인데 이 사람들이 데모할 때 나치기를 들고 나올 수는 있어도 미국 국기 들고 나옵니까? 극우 세력이 외국 국기를 들고 나와서 데모하고 난동을 부리는 건 진짜 이거 특이한 현상인데 그거는 분단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분단 체제를 염두에 두고 이 현상을 좀 식별을 해서 분단 체제 속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이념이든 다 써먹겠다는 세력하고 진짜 극우적인 세력을 구별해야 되는데 진짜 극우적인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국이나 한국 민족보다 한민족보다 미국을 더 중요시하는 추앙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우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특이한 현상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우파 포퓰리즘으로 안 가고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받는 시민혁명을 이뤘다는 것. 이게 세계에 유례없는 현상이라서 이걸 좀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 현상을 좀 더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걸 모르는 외국의 학자들을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나보다도 조혜재 교수가 훨씬 적임될 것 같은데.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건강히 만드는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지구 시스템을 더 좋게 하는 데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겠죠, 선생님. 오늘 너무 길게 논의하셨는데 공부길 두 분 소감 각각 여쭙고 마무리할까요? 예. 제가 이렇게 선생님 뵙고 17년 만에 이렇게 면대면해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누고 또 많은 가르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면서 후학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 주셨던 말씀에 1%만 말씀 주신 것이고 나머지 99%는 곧 나올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그 책에 있으니까 이 독자들께서 많이 그 책 보시면 좋겠고 그 책 보시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시면 제 책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 지어주셨네요. 오늘 조 교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물론 우리 사이에 견해 차이도 있었지만은 많은 또 중요한 대목에서 나의 생각을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큰 격려를 받았고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이 변혁적 중도의 때에 걸맞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텀블러만 갖고 다닌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담론 얘기 나눈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영감 많이 받고 특히 사상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될지 그런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독자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이제 상상력과 영감을 주는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